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벌어진 놀라운 변화의 이야기가 전국적인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퇴직 후 무기력하게 지내던 남성이 갑작스럽게 집을 떠나 해남의 작은 시골 마을로 향했다고 합니다. 가족들은 당황했지만 그곳에서 벌어진 일은 모든 사람들의 예상을 뛰어넘는 놀라운 반전이었습니다. 전기 한 번 제대로 만져본 적 없던 그가 마을의 전기 전문가가 되고 흙 한 번 제대로 만져본 적 없던 그가 성공한 농부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담을 넘어서 나이에 상관없이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여러분께 그 특별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더 많은 이야기와 재미있는 콘텐츠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 채널에게 큰 힘이 됩니다. 62세 이창수는 아침 7시 반 어김없이 거실 소파에 앉아 리모컨을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퇴직한 지 벌써 8개월이 흘렀는데 그 시간 동안 그가 가장 많이 한 일이라곤 채널을 돌리는 것뿐이었어요. 45평 아파트 거실에서 창수만을 위한 자리는 점점 더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사실 창수도 이런 자신이 한심하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40년 가까이 다녔던 중견 건설 회사에서 나온 뒤로는 뭘 해야 할지 정말 몰랐거든요. 아버지, 이렇게 하루 종일 TV만 보시면 안 되잖아요. 30대 초반인 아들 현우가 아침 식사를 하면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현우는 대기업에 다니는 과장으로 바쁜 일상 속에서도 아버지를 걱정하고 있었어요. 며느리 서미연은 직접적인 말은 하지 않았지만 시아버지를 바라보는 시선에서 어색함이 느껴졌습니다. 신혼 때는 그나마 괜찮았는데 시아버지가 집에 계속 계시니까 자연스럽게 불편해진 거였어요. 특히 미연이 재택근무를 할 때면 거실에 계신 시아버지 때문에 집중하기 어려웠습니다. 창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어요. 뭐라고 변명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퇴직금으로 받은 2억 3천만 원은 적금에 넣어뒀지만 그 돈으로 뭘 해야 할지도 막막했습니다. 주변 동기들은 치킨집이나 편의점 같은 자영업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창수에게는 그런 일들이 너무 부담스러웠어요. 아내 김영숙은 참고 있던 마음을 터뜨렸습니다. 여보, 다른 집 아버님들은 경비일도 하시고 마트에서 아르바이트도 하신다는데 당신은 대체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영숙의 목소리에는 오랫동안 쌓여온 답답함이 묻어났어요. 영숙도 처음에는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오랫동안 회사 생활을 했으니 적응 기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8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변화가 없으니 답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친구들과 만나면 남편들의 활발한 근황을 들을 때마다 부러우면서도 창피했어요. 여보, 아직 나이가 많지 않은데 일할 수 있을 때 뭐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영숙이 계속 말했습니다. 집에만 있으니까 저도 답답하고 아이들도 눈치 보고. 창수는 고개를 숙였어요. 아내 말이 틀린 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정말 뭘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회사에서는 그래도 팀장이라는 직책이 있었는데 집에서는 그냥 쓸모없는 늙은이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점심때가 되자 6살 손주 지훈이가 유치원에서 돌아왔어요. 할아버지, 왜 맨날 TV만 봐요? 친구들 할아버지는 일하러 나가신다는데. 아이의 순진한 질문이 창수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창수는 손주에게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할아버지가 할 일이 없다고 말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거짓말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결국 애매하게 웃기만 했어요. 저녁 식사 시간은 더욱 조용했습니다. 현우는 회사 일로 피곤해 보였고 미연은 스마트폰을 보며 자신만의 시간을 보냈어요. 영숙은 평소보다 말이 없었고 지훈이만 혼자 중얼거리며 밥을 먹었습니다. 창수는 자신이 이 가정에서 점점 더 투명해지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마치 공기 같은 존재가 되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가족들이 자신을 의식하지 않고 생활하는 모습을 보니 서글펐어요. 그날 밤 11시쯤 창수는 잠이 오지 않아 거실로 나왔습니다. 조용히 TV를 보고 있는데 안방에서 영숙의 전화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언니, 진짜 답답해 죽겠어요. 남편이 하루 종일 집에 있으니까 오히려 더 외로운 느낌이라니까요. 영숙이 친언니와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뭔가 하려고 하면 눈치 보이고 안 하자니 답답하고 차라리 회사 다닐 때가 나았어요. 창수의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가족들에게 짐이 되고 있다는 걸 확실히 깨달았거든요.
그동안 막연히 느꼈던 불안감이 현실이 되어버린 순간이었어요. 그래도 퇴직금은 많이 받았을 텐데. 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돈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이 목적 없이 사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저까지 덩달아 우울해져요. 창수는 조용히 자리를 피했습니다.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거든요. 자신 때문에 아내까지 힘들어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니 정말 미안했어요. 다음 날 아침 창수는 서재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다른 일을 해보려는 마음이었어요. 책장을 뒤지다가 몇 년 전에 샀던 전원생활 잡지가 눈에 띄었습니다. 당시에는 그냥 흥미로 샀던 건데 지금 보니 다르게 느껴졌어요. 페이지를 넘기다가 한 기사에서 시선이 멈췄습니다. 해남 구린마을 마이너스 혼자이지만 외롭지 않은 삶이라는 제목이었어요. 기사에는 도시에서 시골로 내려간 중년 남성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사진 속 마을은 정말 평화로워 보였어요. 낮은 담장으로 둘러싸인 작은 집들, 넓게 펼쳐진 들판, 그리고 무엇보다 여유로운 사람들의 표정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기사를 읽어보니 그 남성도 창수와 비슷한 상황이었다고 했어요. 혼자이지만 외롭지 않은 살. 그 문구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지금 창수는 가족들과 함께 살고 있지만 오히려 더 외로웠거든요. 아무도 자신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창수는 그 기사를 여러 번 읽었습니다. 해남이라는 곳이 어디인지도 찾아봤어요. 서울에서 기차로 4시간 정도 거리였습니다. 그날 오후에도 창수는 소파에 앉아 있었지만 마음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말로 그곳에 가볼까 하는 생각이요. 물론 막연한 상상이었지만 뭔가 달라져야 한다는 마음은 분명했어요. 저녁 식사 때 현우가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뭔가 하셔야 해요. 이대로는 안 되잖아요. 그래요. 동네 경로당이라도 나가시고 사람들과 어울리시면 좋을 텐데. 미연도 조심스럽게 의견을 보탰어요. 하지만 창수에게는 경로당마저 부담스러웠습니다. 거기 가서도 할 얘기가 없을 것 같았거든요. 다른 어르신들은 나름의 취미나 관심사가 있을 텐데 자신은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날 밤 창수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살 수는 없다는 걸 알았어요. 가족들도 힘들어하고 자신도 점점 더 우울해져만 갔습니다. 해남 구린마을의 사진이 자꾸 떠올랐어요. 그곳에서는 정말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도망치는 것일까요? 창수는 확신할 수 없었지만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는 건 확실했어요. 며칠 더 지나면서 창수의 마음은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가족들과의 관계도 점점 어색해져만 갔고 자신의 존재감은 계속 줄어들고 있었어요. 특히 영숙이 친구들과 만날 때마다 변명하듯 말하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아팠습니다. 우리 남편은 아직 적응 중이라서. 영숙의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창수는 자신이 가족의 부담이 되고 있다는 걸 더욱 절감했어요. 일주일 후 창수는 마침내 결심을 했습니다. 해남에 가보자는 것이었어요. 완전히 이사를 가자는 게 아니라 일단 가서 어떤 곳인지 보고 싶었습니다. 혹시 그곳에서 자신만의 자리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창수는 인터넷으로 해남까지 가는 방법을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서울역에서 기차를 타고 목포까지 간 다음 버스로 갈아타면 되는 거였어요. 구린마을은 해남에서도 조금 외진 곳에 있었지만 대중교통으로도 충분히 갈 수 있었습니다. 밤마다 창수는 그 계획을 구체화했어요. 당장 집을 떠나는 건 가족들에게 충격이 될 테니까 며칠 정도 다녀오는 여행이라고 하면 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곳인지 확인한 다음에 결정하면 되니까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두려움도 있었어요. 60대의 은퇴 후 나이에 혼자서 낯선 곳에 간다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게다가 그곳에서 정말 무엇을 할 수 있을지도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지금처럼 계속 집에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창수는 용기를 내기로 했습니다. 설령 실패하더라도 시도해보는 게 낫다는 생각이었어요. 새벽 5시 창수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며칠 동안 고민한 끝에 내린 결정이었어요. 가족들이 모두 잠든 사이에 간단한 짐을 챙겼습니다. 여행용 가방에 옷가지 몇 벌과 세면도구 그리고 필수품들만 넣었어요. 많은 짐을 가져가면 가족들이 의심할 수도 있었거든요. 식탁 위에 편지 한 장을 남겼습니다. 가족들에게 며칠 동안 혼자 생각해 볼 시간이 필요해서 잠시 바람 좀 쐬고 올게. 다를 걱정하지 마.
마이너스 창수. 편지를 쓰면서도 손이 떨렸어요. 이런 식으로 집을 나가는 게 맞는 건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가족들과 직접 대화하면 말려질 게 뻔했고 자신도 용기를 잃을 것 같았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서울역으로 향하면서 창수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마치 가출하는 청소년 같은 기분이었거든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오랜만에 자신의 의지로 어딘가를 향해 가고 있다는 설렘도 있었습니다. 서울역에서 목포행 기차표를 샀어요. 일반실 요금이 38,000원이었는데 생각보다 비싸지 않았습니다. 기차에 오르면서 창수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망설였어요. 지금이라도 돌아가면 아무도 모를 텐데. 하지만 기차가 출발하자 마음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이제는 돌이킬 수 없으니까 앞으로만 가면 되는 거였어요. 창밖으로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창수는 오랜만에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기차 안에서 창수는 해남에 대해 스마트폰으로 더 자세히 알아봤어요. 구림마을은 해남군에서도 작은 시골 마을이었는데 인구가 200명 정도밖에 안 되는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주변에 땅끝 마을이나 우수형 관광지가 있어서 가끔 관광객들이 지나가기도 한다고 했어요. 목포에 도착한 것은 오후 1시쯤이었습니다. 터미널에서 해남행 버스를 기다리면서 창수는 잠깐 후회했어요. 정말 이렇게 무작정 낯선 곳에 온 게 맞나 싶었거든요. 주변 사람들은 모두 목적이 분명해 보이는데 자신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해남 터미널에서 구림마을행 마을버스를 탔어요. 버스 안에는 창수 말고도 몇 명의 승객이 있었는데 대부분 지역 주민들 같았습니다. 창수의 서울 말투와 옷차림이 눈에 띄었지만 사람들은 특별히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어요. 구림마을에 도착했을 때 창수가 받은 첫인상은 정말 조용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잡지에서 본 사진보다도 더 한적하고 평화로웠어요. 마을 입구에는 작은 정류장과 슈퍼마켓 하나가 있었고 그 너머로는 낮은 집들이 듬성듬성 보였습니다. 버스에서 내려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서 있는데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다가왔어요. 그는 전기 공구가 든 가방을 메고 있었고 작업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어디 찾으세요? 그 남자는 친근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처음 오신 것 같은데. 창수는 잠깐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왔는데요. 이 마을에서 잠시 지내볼 생각이라서. 혹시 머물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아, 그러시구나. 저는 박정호라고 합니다. 이 마을에서 전기 일하고 있어요. 그는 자연스럽게 자기소개를 했어요. 머물 곳을 찾으신다면 마을 안쪽에 빈집이 하나 있긴 한데 집주인분께 여쭤봐야겠네요. 창수는 안도했습니다. 첫 번째 관문을 넘은 것 같았거든요. 정말 고맙습니다. 박정호 씨라고 하셨죠? 네, 맞아요. 성함은 어떻게 되세요? 이창수입니다. 나이는 62살이에요. 박정호는 창수보다 4살 정도 어려 보였지만 말하는 태도가 정중하고 따뜻했어요. 따라오세요. 집주인 할머니께 말씀드려 볼게요. 마을을 걸으면서 창수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서울의 복잡함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어요. 좁은 시멘트길 양쪽으로는 낮은 담장과 작은 집들이 있었고 담장 너머로는 텃밭들이 보였습니다. 가끔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는 할머니들이나 대문 앞에서 뛰노는 강아지들도 눈에 띄었어요. 여기가 빈집이에요. 박정호가 가리킨 곳은 작은 단층 주택이었습니다. 오래되긴 했지만 외관이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었어요. 집주인이 김순덕 할머니신데 아주 좋은 분이세요. 김순덕 할머니는 70대 초반쯤 되어 보였는데 창수를 보자마자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서울에서 오셨다고요? 요즘 도시 사람들이 시골에 많이 관심을 갖는다더라고요. 네, 잠시 조용한 곳에서 지내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창수가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그러시구나. 이 집이 오래되긴 했지만 살기에는 괜찮을 거예요. 월세는 40만 원이면 되는데 어떠세요? 40만 원. 서울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었어요. 창수가 살던 아파트의 관리비와 비슷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당장 계약할 수 있을까요? 할머니는 흔쾌히 승낙해 주셨어요. 보증금은 100만 원만 주시면 되고 전기세 수도세는 따로 내시면 돼요. 그런데 전기가 좀 오래돼서 불안정할 수도 있어요. 박정호가 끼어들었습니다. 제가 한번 점검해 드릴게요. 전기 문제는 웬만하면 해결할 수 있어요. 간단한 계약을 마치고 열쇠를 받은 창수는 집 안을 둘러봤어요.
방 2개의 부엌과 화장실이 있는 소박한 구조였습니다. 서울 집에 비하면 정말 작았지만 혼자 살기에는 충분해 보였어요. 무엇보다 조용하고 아늑한 느낌이 좋았습니다. 생각보다 괜찮네요. 창수가 중얼거렸어요. 처음에는 좀 불편하실 수도 있어요. 도시 생활에 익숙하시니까. 박정호가 말했어요. 그런데 며칠 지나면 적응되실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그랬거든요. 박정호 씨도 외지에서 오신 건가요? 네, 광주에서 왔어요. 10년 전에 이사 왔는데 지금은 완전히 마을 사람이 됐죠. 창수는 박정호의 말에서 희망을 느꼈어요. 다른 사람도 도시에서 와서 잘 정착했다면 자신도 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날 저녁 창수는 마을 슈퍼에서 라면과 간단한 생필품을 샀습니다. 슈퍼 할머니는 새로 온 사람이라는 걸 금방 알아채셨어요. 서울에서 오셨다면서요? 여기 적응하기 어려우실 텐데.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아니에요. 조용해서 좋네요. 창수가 대답했어요.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우리 마을 사람들은 다 착해요. 집에 돌아와서 창수는 생전 처음으로 혼자 라면을 끓여 먹었어요. 서울에서는 영숙이 항상 밥을 차려줬는데 여기서는 모든 걸 스스로 해야 했습니다. 어색하긴 했지만 나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립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밤이 되자 마을의 정적이 새삼 느껴졌어요. 서울의 끊임없는 소음에 익숙했던 창수에게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편안해졌습니다. 이상하게 외롭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창수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서울에서는 할 일이 없어서 늦잠을 자는 경우가 많았는데 여기서는 자연스럽게 일찍 눈이 떠졌어요.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니 새벽 공기가 정말 맑았습니다. 약속대로 박정호가 아침 일찍 찾아왔어요. 어젯밤 잘 주무셨어요? 네, 생각보다 편안했어요. 정말 조용하네요. 그럼 전기부터 점검해 볼까요? 박정호가 도구를 꺼내며 말했어요. 창수는 옆에서 지켜보다가 자연스럽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제가 뭘 도와드릴까요? 그럼 이 전선 좀 잡아주세요. 박정호가 웃으며 말했어요. 창수는 열심히 도왔습니다. 평생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한 덕분에 웬만한 일을 할 수 있었고 은퇴 후 다시 일을 하니 새로웠어요. 실제로 뭔가를 만지고 고치는 일이 이렇게 흥미로울 줄 몰랐습니다. 전선이 꽤 낡았네요. 몇 군데 교체해야 할 것 같은데. 박정호가 진단했어요. 비용이 많이 들까요? 아니에요. 재료비만 몇만 원 정도면 될 거예요. 제가 해드릴게요. 박정호의 친절함에 창수는 감동했어요. 서울에서는 이런 일로 업체를 부르면 최소 10만 원은 들었거든요. 정말 고맙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잘해주시는 거예요? 이웃끼리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저도 처음 왔을 때 마을 분들이 많이 도와주셨어요. 2시간 정도 작업을 마치고 나니 집안 전기가 훨씬 안정되었어요. 창수는 박정호에게 점심이라도 사겠다고 했지만 그는 사양했습니다. 대신 앞으로 제가 일할 때 가끔 도와주시면 돼요. 혼자 하기 어려운 일들이 있거든요. 제가 도움이 될까요? 건설 현장에서 일은 했지만 전기 일은 전문적으로 배운 적은 없어서. 처음이어도 괜찮아요. 천천히 배우시면 돼요. 그날 오후 창수는 마을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생각보다 크지 않은 마을이었는데 한 바퀴 도는데 30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마을 중심에는 작은 회관이 있었고 그 주변으로 집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길에서 만난 마을 사람들은 대부분 호기심 어린 눈으로 창수를 바라봤지만 불친절하지는 않았어요. 서울에서 오셨다면서요? 여기 적응하기 어려우시죠? 그 같은 말들을 건네주었습니다. 저녁에 다시 박정호를 만났을 때 그가 제안했어요. 내일 마을회관 전등 수리하는 일이 있는데 같이 가실래요? 혼자 하기엔 좀 번거로운 일이라서. 창수는 기꺼이 승낙했습니다. 제가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처음엔 누구나 서툴러요. 저도 그랬고요. 다음 날 아침 창수는 박정호와 함께 마을회관으로 갔습니다. 회관은 작은 건물이었는데 형광등 몇 개가 깜빡거리고 있었어요. 안전기가 나간 것 같네요. 박정호가 진단을 내렸어요. 교체하면 될 것 같은데. 창수는 사다리를 잡아주고 도구를 건네주고 전선을 정리하는 일을 했어요. 서툴긴 했지만 점점 요령이 생겨났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이 실제로 도움이 되고 있다는 느낌이 좋았어요. 다 됐네요.
전등이 환하게 켜지자 박정호가 만족스러워했어요. 덕분에 금방 끝났습니다. 그 순간 마을 아이들 몇 명이 회관으로 뛰어들어왔어요. 방과 후에 회관에서 놀곤 하는 아이들이었습니다. 우와, 전등이 다시 켜졌다. 초등학교 3학년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기뻐했어요. 이 할아버지가 고쳐주신 거야? 다른 아이가 창수를 가리키며 물었어요. 응, 박 아저씨랑 같이 고쳐주셨어. 먼저 온 아이가 대답했어요. 아이들은 창수를 신기하게 바라봤습니다. 할아버지, 전기 고치는 거 어려워요? 창수는 아이들의 순진한 질문에 웃으며 대답했어요. 처음에는 어려웠는데 박씨 아저씨가 가르쳐 주셔서 조금씩 배우고 있어. 우리도 배울 수 있어요? 물론이지. 나중에 기회가 되면 간단한 거부터 보여줄게. 아이들은 좋아하며 박수를 쳤어요. 창수는 그런 아이들을 보며 따뜻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서울에서는 손주 지훈이 말고는 아이들과 대화할 기회가 거의 없었거든요. 저녁에 집에 돌아온 창수는 뿌듯함을 느꼈어요. 비록 작은 일이었지만 자신이 뭔가 해냈다는 느낌이 좋았습니다. 서울에서 소파에 앉아 무기력하게 보냈던 시간들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그날 밤 창수는 가족들에게 안부 문자를 보냈습니다. 잘 지내고 있어. 며칠 더 있다가 연락할게. 현우에게서 금방 답장이 왔어요. 아버지, 어디 계세요? 어머니가 걱정하고 계세요. 창수는 잠깐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해남에 있어. 잠시 혼자 생각해보는 시간이 필요해서. 걱정하지 마. 해남요? 왜 갑자기 그런 곳에? 언제 돌아오실 거예요? 아직 정하지 못했어. 조금 더 있어 볼 생각이야. 그 후로는 답장이 오지 않았어요. 아마 가족들이 당황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창수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여기서는 자신이 무엇인가를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일주일이 지나자 창수는 마을에서의 생활에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매일 아침 6시 반에 일어나서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고 직접 끓인 커피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어요. 서울에서는 아침마다 일어나기 싫어서 침대에서 뒤척거렸는데 여기서는 새로운 하루가 기대되었습니다. 박정호와의 일도 점점 익숙해졌어요. 처음에는 전선 하나 잡는 것도 어색했는데 이제는 기본적인 전기 도구들의 이름도 알고 간단한 사용법도 익혔습니다. 멀티미터로 전압을 재는 법, 전선을 연결하는 법, 차단기를 확인하는 법 등을 하나씩 배워나갔어요. 형님, 이제 제법 전기기사 같은데요? 박정호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했어요. 처음에 비하면 정말 많이 늘었어요. 아직 멀었어. 그래도 전에 비하면 뭔가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좋아. 창수도 자신의 변화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느낌이 좋았어요. 마을 사람들도 창수를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울에서 온 사람이라는 호기심의 대상이었는데 이제는 박정호 씨와 함께 전기 일하는 분으로 인식되고 있었어요. 창수 씨, 우리 집 콘센트가 안 되는데 한번 봐주실 수 있어요? 마을 부녀회장인 50대 후반 이영자 씨가 부탁했어요. 창수는 박정호와 함께 영자 씨 댁에 갔습니다. 간단한 접촉 불량이었는데 이제는 창수도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정도였어요. 콘센트를 분해해서 전선을 다시 연결하고 절연 테이프로 마무리했습니다. 우와, 정말 고쳐졌네요. 고마워요. 영자 씨가 기뻐했어요. 얼마 드리면 될까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이웃끼리 당연한 거죠. 창수는 사양했어요. 돈을 받는 것보다는 그냥 도움을 준다는 느낌이 더 좋았거든요. 그래도 이렇게 공짜로 해주시면 저녁이라도 같이 드세요. 영자 씨의 집에서 저녁을 먹으면서 창수는 마을 사람들의 따뜻함을 느꼈어요. 서울에서는 이웃과 이렇게 가까운 관계를 맺기 어려웠는데 여기서는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었습니다. 창수 씨는 서울에서 뭘 하셨어요? 영자 씨의 남편이 물었어요. 건설회사에서 공무팀장을 했어요. 주로 서류 업무였죠. 그런 일 하시던 분이 전기 일을 하시다니. 적응하기 어려우셨을 텐데. 처음에는 그랬는데 막상 해보니 재미있어요. 손으로 직접 뭔가를 만들고 고치는 일이 이렇게 보람 있을 줄 몰랐어요. 그런 대화를 나누면서 창수는 자신의 변화를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는 게 두려웠을 텐데 지금은 오히려 즐기고 있었어요. 마을 아이들과도 더욱 친해졌습니다.
방과 후에 마을회관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을 보면 창수는 자연스럽게 다가가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할아버지, 오늘 뭘 고쳤어요? 초등학교 5학년인 민지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어요. 오늘은 김할머니 댁 전등을 고쳤단다. 스위치가 고장났었거든. 우와, 할아버지 정말 대단해요. 저도 나중에 그런 일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민지가 관심이 있으면 간단한 것부터 가르쳐 줄게. 아이들은 창수가 하는 일에 큰 관심을 보였어요. 가끔은 박정호와 함께 일할 때 아이들이 따라와서 구경하기도 했습니다. 창수는 아이들에게 안전한 범위 내에서 간단한 전기 원리도 설명해 주었어요. 전기는 물과 비슷해요.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전기도 전압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창수의 설명에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창수는 확실한 변화를 느꼈어요. 몸은 전보다 피곤했지만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것도 즐거워졌고 오늘은 어떤 일을 할까 하는 기대감이 생겼어요. 특히 자신이 혼자서도 살아갈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긴 게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장보기, 요리하기, 빨래하기 등 집안일을 스스로 해결하면서 성취감을 느꼈어요. 서울에서는 영숙이 모든 걸 해줘서 당연하게 여겼는데 막상 혼자 해보니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라면 끓이는 것도 생각보다 어렵네. 창수가 혼잣말을 하며 웃었어요. 처음에는 물량 조절도 제대로 못해서 싱겁거나 짜게 만들곤 했거든요. 하지만 점점 요령이 생겨서 이제는 제법 맛있게 만들 수 있었어요. 심지어 계란이나 파를 넣어서 더 맛있게 만드는 법도 익혔습니다. 집 뒤편의 작은 공간도 활용하기 시작했어요. 김순덕 할머니가 여기서 텃밭해도 된다고 하셔서 상추와 고추 모종을 몇 개 심어봤습니다. 도시 사람이 농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창수가 옆집 할아버지에게 물었어요. 뭐료, 상추나 고추 같은 건 쉬워요. 물만 잘 주면 알아서 자라요. 70대 박영수 할아버지가 웃으며 대답하셨어요. 제가 가끔 봐드릴게요. 박영수 할아버지는 평생 농사를 지으신 분이라 창수에게 여러 가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언제 물을 줘야 하는지, 어떻게 벌레를 방지하는지, 언제 수확해야 하는지 등등 말이에요. 농사는 조급하면 안 돼요. 자연의 리듬에 맞춰서 천천히 해야 해요. 할아버지의 조언에 창수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텃밭을 가꾸면서 창수는 새로운 즐거움을 발견했어요. 매일 아침 모종들이 얼마나 자랐는지 확인하는 것이 하루의 첫 번째 기쁨이 되었습니다. 작은 새싹이 나오고 잎이 커지고 꽃이 피는 과정을 지켜보는 것이 이렇게 신기하고 뿌듯할 줄 몰랐어요. 하지만 완전히 평온하기만 한 건 아니었습니다. 가끔씩 가족들이 떠오를 때가 있었어요. 특히 밤에 혼자 있을 때면 영숙과 현우, 미연, 그리고 손주 지훈이 생각이 났습니다. 잘 지내고 있을까? 자신을 원망하고 있지는 않을까? 그런 마음을 달래기 위해 창수는 더욱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박정호와 함께 마을의 가로등을 점검하고 독거노인 댁의 전기 문제를 해결해주고 마을회관의 전기 시설을 개선하는 일에 더욱 열심히 참여했어요. 형님,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몸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닌가요? 박정호가 걱정했습니다. 요즘 너무 열심히 하시는 것 같은데. 괜찮아. 오히려 몸을 움직이니까 더 건강해진 느낌이야. 창수의 말은 진심이었어요. 서울에서 소파에만 앉아있을 때보다 훨씬 활력이 넘쳤습니다. 실제로 창수의 외모도 많이 달라졌어요. 햇볕에 그을린 얼굴, 일하면서 단단해진 손, 그리고 무엇보다 밝아진 표정이 전체적인 인상을 바꿔놓았습니다. 2달째가 되던 어느 날 창수에게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는데 자신의 모습이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서울에 있을 때의 우울하고 무기력했던 표정 대신 생기 넘치고 자신감 있는 모습이 거기 있었습니다. 정말 많이 달라졌네. 창수가 거울 속 자신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그날 오후 마을 입구에서 익숙한 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창수는 전신주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박정호가 놀란 목소리로 말했어요. 형님, 저기 누가 찾아오신 것 같은데요. 창수가 고개를 돌리니 아들 현우가 차에서 내리고 있었습니다. 정장 차림의 현우는 시골 마을 풍경과 어울리지 않아 보였어요. 창수는 당황했지만 어쩐지 숨고 싶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현우가 다가오며 소리쳤어요. 정말 여기 계셨네요. 여기서 뭘 하고 계세요?
현우야, 어떻게 여기까지 왔어? 창수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위축되었을 텐데 이상하게 당당한 기분이었어요. 아버지, 이게 뭐 하는 거예요? 현우의 목소리에는 당황함과 걱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계속 걱정하고 계시고 연락도 제대로 안 되고. 미안해. 그런데 나는 잘 지내고 있어. 창수가 대답했어요. 보다시피 일도 하고 있고. 현우는 아버지의 모습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작업복을 입고 손에는 전기도구를 들고 있는 모습이 정말 낯설어 보였어요. 아버지가 정말 전기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응. 처음엔 서툴렀는데 이제 제법 할만해졌어. 창수는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이분이 박정호 씨야. 많이 도움을 주셨어. 박정호가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아버님 아드님이시군요. 아버님이 정말 열심히 일하세요. 마을 사람들이 다 좋아해요. 현우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서울에서 소파에 앉아 우울해하던 아버지와 지금 앞에 서 있는 아버지가 같은 사람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아버지, 언제까지 이렇게 계실 거예요? 집에 돌아가셔야죠. 현우야, 잠깐 앉아서 얘기하자. 창수는 아들을 마을 회관으로 데려갔습니다. 회관 안은 창수가 교체한 형광등으로 환하게 밝혀져 있었어요. 아버지가 정말 여기서 전기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현우는 여전히 믿기지 않아 했습니다. 응. 처음엔 나도 할 수 있을지 확신이 없었는데 해보니까 할만하더라고. 창수는 담담하게 말했어요. 서울에서는 아무 쓸모없는 사람 같았는데 여기서는 내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어. 현우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표정이 예전과 완전히 다르다는 걸 느꼈거든요. 서울에서 TV만 보며 우울해하던 모습과는 정반대였습니다. 그래도 가족들이 걱정하잖아요. 특히 어머니가. 미안해. 연락을 제대로 안 해서. 창수가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나는 여기서 정말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어. 서울에서는 투명인간 같았거든. 현우는 아버지의 말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사실 집에서 아버지가 얼마나 위축되어 있었는지 모르는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집을 떠날 줄은 몰랐습니다. 그럼 언제까지 여기 계실 건데요? 아직 정하지 못했어. 조금 더 있어 보고 싶어. 창수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현우는 아버지가 사는 집도 보고 갔습니다. 작지만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뒤편에는 작은 텃밭도 있었어요. 상추와 고추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직접 기르신 거예요? 현우가 놀라며 물었어요. 응. 처음엔 뭘 심어야 할지도 몰랐는데 이웃분들이 가르쳐 주셔서. 창수는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현우는 복잡한 기분으로 서울로 돌아갔어요. 아버지가 완전히 달라져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예전에 우울하고 무기력했던 모습이 아니라 생기 넘치고 자신감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현우가 떠난 후 창수는 더욱 열심히 일에 몰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창수의 아들이 다녀갔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특별히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다만 창수가 혼자 있을 때 외로워하지 않도록 더 자주 말을 걸어주었습니다. 창수 씨, 서울 아들이 다녀갔다면서요? 잘생겼던데요. 슈퍼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네, 걱정돼서 찾아온 것 같아요. 자식들이 다 그렇죠. 부모 걱정하는 건 당연한 거고. 할머니는 이해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날 밤 창수는 오랜만에 영숙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여보, 나야. 여보, 현우가 다녀왔다고 하던데 정말 괜찮아? 영숙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그리움이 섞여 있었어요. 응, 잘 지내고 있어. 걱정하지 마. 현우 말로는 전기 일을 하고 있다던데. 정말이야? 응. 처음엔 어려웠는데 이제는 제법 할만해졌어. 마을 사람들도 좋아해주고. 영숙은 잠깐 말이 없었어요. 당신 목소리가 많이 밝아졌네. 서울에 있을 때보다. 여기서는 내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어. 서울에서는 그냥 있어도 없어도 그만인 사람 같았거든. 미안해. 내가 당신을 그렇게 느끼게 했나 봐. 아니야, 당신 잘못이 아니야. 내가 스스로 위축되어 있었던 거지. 언제까지 거기 있을 거야? 아직 모르겠어. 조금 더 있어 보고 싶어. 괜찮지? 영숙은 한참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당신이 행복하다면. 그럼 나도 괜찮아. 대신 가끔은 연락해줘. 고마워. 꼭 연락할게.
전화를 끊고 나서 창수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가족들이 자신을 이해해주고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석 달째가 되자 창수는 완전히 마을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마을 어르신들과 함께 게이트볼도 치고 마을 행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어요. 특히 마을 체육대회에서는 줄다리기 선수로 나서기도 했습니다. 서울 사람치고는 힘이 좋네요. 마을 이장인 60대 초반 김성호 이장님이 칭찬해 주셨어요. 앞으로도 우리 마을에 계속 계시면 좋겠습니다. 창수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뿌듯했습니다. 자신이 이 공동체의 일원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느낌이었거든요. 서울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소속감이었어요. 가을이 되자 창수의 텃밭에서는 첫 수확이 시작되었습니다. 상추는 물론이고 고추도 제법 많이 열렸어요. 직접 기른 채소를 따서 먹는 맛은 정말 특별했습니다. 도시 사람이 농사를 이렇게 잘 짓네요. 타고난 것 같아요. 박영수 할아버지가 감탄하셨어요. 창수는 자신도 놀랐습니다. 평생 흙을 만져본 적이 없었는데 막상 해보니 재미있고 보람있었어요. 무엇보다 자신이 기른 채소를 먹는다는 게 이렇게 큰 성취감을 줄 줄 몰랐습니다. 박정호와의 관계도 더욱 돈독해졌어요. 이제는 단순한 동료를 넘어서 진짜 친구가 된 느낌이었습니다. 형님 덕분에 일이 훨씬 수월해졌어요. 마을 사람들도 전기 문제로 고생하는 일이 줄어들었고요. 박정호가 진심으로 고마워했어요. 나도 여기 와서 정말 많이 배웠어. 일하는 재미도 알게 되었고. 창수는 진심으로 말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창수에게 특별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인근 마을에서 전기 관련 큰 공사를 도와달라는 부탁이었어요. 박정호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규모였습니다. 형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2주일 정도 걸릴 것 같은데. 박정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창수는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당연히 도와줘야지. 이제 나도 이 일의 반 전문가 아닌가. 그렇게 창수는 생애 처음으로 자신의 기술을 인정받아 다른 마을에서 일하게 되었어요. 58살에 새로운 직업을 갖게 된 셈이었죠. 인근 마을에서의 2주일간 일을 마치고 돌아온 창수는 자신감이 더욱 커져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기술로 돈을 번 경험이었거든요. 비록 큰 금액은 아니었지만 일당 12만 원씩 2주일 동안 일해서 160만 원을 받았어요. 형님, 다른 마을 사람들이 형님 실력을 정말 인정하더라고요. 앞으로 일거리가 더 많아질 것 같은데요. 박정호가 기뻐하며 말했어요. 창수도 뿌듯했습니다. 60대의 은퇴 후 나이에 새로운 기술을 익혀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다는 게 이렇게 큰 성취감을 줄 줄 몰랐어요. 서울에서 회사를 다닐 때보다도 훨씬 보람 있었습니다. 그날 밤 창수는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해남에 온 지 석 달이 넘었는데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석 달 전에 나와 지금의 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다. 그때는 자신감도 없고 미래에 대한 희망도 없었는데 지금은 매일이 새롭고 기대된다. 나이가 들어서도 이렇게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게 신기하다. 창수는 펜을 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조용한 마을의 밤이 평화로웠어요. 서울에서의 복잡함과 우울함이 이제는 다른 세상 얘기 같았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창수에게는 모든 내일이 기대되는 선물 같았어요. 겨울이 시작될 무렵 창수는 마을에서의 생활이 완전히 자리 잡았음을 느꼈습니다. 이제는 박정호와 함께하는 전기일이 단순한 도움이 아니라 진짜 파트너십이 되었어요. 마을 사람들도 창수 씨 없으면 안 된다고 말할 정도로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특히 마을 아이들과의 관계가 더욱 특별해졌어요. 방과 후에 마을회관에서 아이들에게 간단한 전기 원리를 가르쳐주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창수를 전기 할아버지라고 부르며 따랐어요. 할아버지, 오늘도 전기 실험 해줄 거죠? 초등학교 3학년인 준호가 기대에 찬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럼 오늘은 LED 전구가 어떻게 빛나는지 보여줄까? 창수가 아이들을 위해 준비한 간단한 키트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아이들은 신기해하며 창수의 설명을 들었어요. 건전지와 전선을 연결해서 작은 전구를 켜는 실험이었는데 아이들에게는 마법 같은 일이었습니다. 우와, 정말 켜진다. 아이들이 박수를 치며 좋아했어요. 이런 모습을 본 마을 사람들은 창수를 더욱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아이들이 도시로 떠나는 경우가 많은 시골 마을에서 창수처럼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주는 어른은 정말 귀한 존재였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창수에게 예상치 못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현우로부터 전화가 온 것이었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많이 아프세요. 창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뭐가 어떻게 아픈데? 당뇨 합병증이 심해졌어요. 혈당 조절이 안 되시고 지금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아버지를 많이 찾으세요. 창수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아내가 아프다는데 달려가야 하는 건 당연했지만 막 자리 잡기 시작한 이곳에서의 생활을 떠나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무엇보다 서울에 돌아가면 다시 예전의 무기력한 모습으로 돌아갈까봐 두려웠습니다. 박정호에게 상황을 설명했더니 그는 흔쾌히 이해해 주었어요. 당연히 가보셔야죠. 가족이 우선이잖아요. 일은 걱정하지 마세요. 형님이 돌아올 때까지 제가 혼자서라도 해볼게요. 미안해. 갑자기 이런 일이 생겨서. 뭘 미안해 하세요. 사모님이 빨리 회복되시길 바랄게요. 마을 사람들도 창수의 사정을 듣고 모두 이해해 주었습니다. 가족이 아프면 당연히 가봐야지. 빨리 다녀와요. 따뜻한 말들이 창수의 마음을 위로해 주었어요. 창수는 급히 짐을 챙겨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병원에서 영숙을 만났을 때 그녀는 많이 야위어 있었어요. 평소보다 10kg은 빠진 것 같았습니다. 여보, 왔구나. 영숙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반가워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미안해. 진작 와야 했는데. 창수는 아내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영숙의 손이 예전보다 훨씬 말랐다는 걸 느꼈습니다. 괜찮아. 당신이 그곳에서 잘 지내고 있다는 얘기 들었어. 현우가 말해줬거든. 영숙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병원에서 며칠을 보내면서 창수는 영숙과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동안 서로에게 하지 못했던 말들을 털어놓았어요. 여보, 나 사실 당신이 집에만 있을 때 답답했어. 하지만 그것보다는 당신이 힘들어하는 게 더 안쓰러웠어. 영숙이 솔직하게 말했어요. 나도 알고 있었어. 그래서 더 위축되었던 것 같아. 창수도 진심을 털어놓았습니다. 해남에서는 처음으로 내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받았어.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현우한테 들었어. 전기일도 하시고 농사도 지으신다고. 목소리도 완전히 달라졌더라. 처음엔 두려웠어. 이 나이에 뭘 새로 배울 수 있을까 싶었거든. 그런데 해보니까 할만하더라고. 나도 가끔 뭔가 새로운 걸 해보고 싶을 때가 있어. 영숙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서울에서만 살다 보니까 답답할 때가 많거든. 창수는 놀랐지만 기뻤어요. 정말? 그럼 나중에 해남에 한번 와볼래? 어떤 곳인지 보고 싶지 않아? 생각해 볼게. 일단 내가 회복되고 나서. 일주일 후 영숙의 상태가 많이 안정되었어요. 혈당도 정상 수치로 돌아왔고 의사도 퇴원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퇴원을 앞두고 영숙이 창수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도 해남에 가보고 싶어. 당신이 어떻게 지내는지 직접 보고 싶거든. 창수는 기뻤지만 걱정도 되었어요. 몸은 괜찮겠어? 아직 완전히 회복된 게 아닌데. 괜찮아. 오히려 조용한 곳에서 요양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서울은 너무 복잡하고 스트레스가 많아. 그렇게 해서 창수는 영숙과 함께 해남으로 내려갔습니다. 기차 안에서 영숙은 창밖 풍경을 신기하게 바라봤어요. 정말 오랜만에 기차 여행하는 것 같네. 신혼여행 때 이후로 처음인 것 같아. 영숙이 웃으며 말했어요. 해남역에 도착해서 마을로 가는 버스를 타면서 영숙은 조금씩 긴장하는 모습이었어요. 사람들이 날 어떻게 생각할까? 걱정하지 마. 마을 사람들은 정말 좋은 분들이야. 마을에 도착했을 때 박정호가 창수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형님, 돌아오셨네요. 사모님께서 많이 편찮으셨다던데 괜찮으세요? 네, 많이 좋아지셨어요. 소개할게요. 제 아내 영숙이에요. 안녕하세요, 사모님. 형님 얘기 정말 많이 들었어요. 박정호가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영숙은 처음 보는 마을 풍경에 감탄했어요. 정말 조용하고 평화롭네. 공기도 좋고. 마을 사람들은 창수의 아내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사모님, 이제야 오셨네요. 창수 씨가 사모님 얘기를 자주 하셨어요. 고마워요. 남편이 여기서 패 끼치는 건 아닌가 걱정했는데. 영숙이 겸손하게 말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창수 씨 덕분에 우리 마을이 정말 좋아졌어요. 마을 부녀회장 영자 씨가 말했어요.
영숙은 창수가 마을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직접 보고 놀랐어요. 능숙하게 전선을 다루고 마을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모습이 서울에서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당신 정말 많이 달라졌네. 표정부터가 다르네. 영숙이 감탄하며 말했어요. 창수의 집을 본 영숙은 더욱 놀랐습니다. 작지만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뒤편의 텃밭에는 겨울 채소들이 자라고 있었어요. 이걸 다 당신이 기르신 거야? 정말 잘 자랐네. 영숙이 텃밭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처음엔 뭘 심어야 할지도 몰랐는데 이웃분들이 많이 도와주셨어. 창수는 자랑스럽게 설명했어요. 영숙은 며칠 동안 마을에서 지내면서 창수의 일상을 지켜봤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텃밭을 돌보고 박정우와 함께 일하러 나가고 저녁에는 마을 사람들과 정담을 나누는 모습이 정말 활기차 보였어요. 특히 마을 아이들과의 관계를 보고 감동했습니다. 아이들이 진심으로 창수를 따르고 있었거든요. 할머니도 우리 마을에 오세요. 아이들이 영숙에게 말했어요. 할머니는 서울에 살아서 자주는 못 와. 그래도 가끔씩은 올게. 영숙이 대답하자 아이들이 아쉬워했어요. 일주일을 함께 지낸 후 영숙은 결심을 했습니다. 여보, 나도 여기서 뭔가 해보고 싶어. 완전히 이사는 어렵겠지만 한 달의 반은 여기서 지내고 싶어. 창수는 기뻤지만 걱정도 되었어요. 힘들지 않을까? 서울 생활에 익숙한데. 당신도 처음엔 힘들었을 거 아니야. 나도 해볼게. 나이 들어서 새로운 도전 한 번쯤은 해봐야지. 영숙은 마을에서 새로운 일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에서 오랫동안 살림을 해온 경험을 살려서 마을 어르신들의 집안일을 도와드리기로 했어요. 특히 독거노인 댁의 청소와 빨래, 간단한 요리를 해드렸습니다. 도시에서 오신 분이 이런 일까지 해주시다니 정말 고마워요. 마을 어르신들이 감사해했어요. 영숙도 일하는 재미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에서는 그냥 집안일만 했는데 여기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 겨울이 깊어가면서 창수와 영숙의 마을 생활은 더욱 안정되었습니다. 창수는 전기일로 한 달에 180만 원 정도를 벌고 있었고 영숙도 가사 도우미 일로 월 9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생겼어요. 서울에서의 생활비에 비하면 훨씬 적었지만 마을에서는 충분했습니다. 무엇보다 두 사람 모두 정신적으로 훨씬 건강해졌어요.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면서 몸도 좋아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창수와 영숙은 마을 뒷산을 산책하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여보, 정말 여기 와서 잘한 것 같아. 영숙이 말했어요. 서울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여유로움이 있어. 나도 그래. 여기서는 진짜 살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 창수가 대답했어요. 서울에서는 그냥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것 같은데. 현우네는 어떻게 할 거야? 가끔은 봐야 하지 않을까? 한 달에 한 번씩은 서울에 올라가자. 그리고 명절 때는 여기로 오라고 하고. 영숙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게 좋겠네. 우리도 우리 생활이 있으니까. 연말이 다가오자 창수는 한 해를 돌아보며 감회에 젖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자신은 아무 쓸모없는 존재라고 여겼는데 이제는 마을에서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되었어요. 설 명절이 다가오자 창수는 현우 가족을 마을로 초대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이던 현우도 결국 가족들과 함께 내려왔어요. 아버지, 정말 여기서 계속 사실 거예요? 현우가 물었어요. 응. 여기가 내 자리인 것 같아. 창수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며느리 미연은 마을의 평화로운 풍경에 감탄했어요. 공기가 정말 좋네요. 서울과는 완전히 다르네. 손주 지훈이는 마을 아이들과 금세 친해졌습니다. 할아버지, 여기 아이들이 정말 재밌어요. 다음에 또 올 수 있어요? 그럼 언제든지 와. 할아버지가 맛있는 것도 많이 해줄게. 창수는 손주를 안으며 말했어요. 명절을 함께 보내면서 가족들은 창수와 영숙의 변화를 확실히 느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표정이 밝아졌고 활기가 넘쳤어요. 특히 창수는 자신감이 생겨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정말 많이 달라지셨네요. 미연이 영숙에게 말했어요. 서울에 계실 때와는 완전히 다른 분 같아요. 응, 여기 와서 자기 일을 찾으니까 완전히 달라졌어. 영숙도 만족스러워했어요. 명절이 끝나고 가족들이 서울로 돌아간 후 창수는 박정우와 함께 새로운 계획을 세웠습니다. 형님, 요즘 인근 지역에서 전기 관련 일거리가 정말 많이 들어와요.
우리가 작은 업체를 만들어 보는 게 어떨까요? 박정호가 제안했어요. 창수는 잠깐 놀랐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형님 실력이면 충분해요. 그리고 마을 사람들 신뢰도 두텁고요. 작게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창수는 한참 생각했습니다. 이 나이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다는 게 쉽지 않았지만 해볼 만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좋아. 한번 도전해보자. 봄이 오자 창수와 박정호는 구림전기라는 작은 업체를 설립했습니다. 자본금은 각자 500만 원씩 1000만 원으로 시작했어요. 사업자 등록을 하고 마을회관 한 구석에 간단한 사무실도 마련했습니다. 첫 달에는 일거리가 많지 않았지만 입소문이 나면서 점점 늘어났어요. 성실하고 꼼꼼한 일처리로 고객들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형님, 이번 달 매출이 400만 원이에요. 박정호가 기뻐하며 말했어요. 정말? 생각보다 잘 되는데? 창수도 놀랐어요. 첫 사업이라 걱정이 많았는데 예상보다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영숙도 마을에서의 일이 늘어났어요. 이제는 마을 노인회에서 정식으로 가사 도우미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한 달에 130만 원 정도의 안정적인 수입이 생겼어요. 여보, 우리 나이에 이런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될 줄 몰랐네. 영숙이 감회에 젖어 말했어요. 그러게 말이야. 서울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야. 창수도 동감했습니다. 여름이 되자 창수의 텃밭은 더욱 풍성해졌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취미가 아니라 실제로 마을 사람들과 나눠 먹을 만큼 많은 채소들이 자라고 있었어요. 토마토, 오이, 호박까지 상추, 깻잎 등 다양한 작물들이 무성했습니다. 할아버지, 토마토 정말 달아요. 마을 아이들이 창수의 텃밭에서 방울토마토를 따먹으며 좋아했어요. 창수는 아이들이 자신의 텃밭에서 뛰어노는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서울에서 손주와 보내는 시간이 부족했는데 여기서는 마을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그 아쉬움을 달래주었어요. 가을이 되자 구림전기의 사업도 본격적으로 안정되었습니다. 이제는 한 달에 700만 원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었어요. 창수와 박정호가 각각 200만 원씩, 나머지는 재투자하기로 했습니다. 형님, 내년에는 직원도 한 명 뽑아볼까요? 박정호가 제안했어요. 그래도 될까? 일거리가 그렇게 많나? 요청이 계속 들어와요. 우리 둘이서는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요. 창수는 뿌듯했습니다. 자신이 시작한 일이 이렇게 성장할 줄은 몰랐거든요. 은퇴 후에 시작한 새로운 인생이 점점 궤도에 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을 즈음 창수에게 예상치 못한 제안이 들어왔어요. 해남군청에서 연락이 온 것이었습니다. 이창수 씨, 저희가 성공적인 귀농 사례로 선정해서 강연을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도시에서 시골로 내려와서 성공적으로 정착하신 분들의 경험담을 들려주시면 다른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창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이 강연을 한다니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어요. 제가 그런 걸 할 수 있을까요? 말주변이 좋지 않은데. 실제 경험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어려웠던 점, 극복 과정, 지금의 만족감 등을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창수는 며칠 고민한 끝에 강연을 하기로 결정했어요. 영숙도 적극 지지해 주었습니다. 여보, 좋은 일이잖아. 우리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해봐야지. 첫 강연은 해남군청 대강당에서 있었어요. 60여 명의 중장년층이 참석했는데 모두 귀농을 고려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창수는 떨렸지만 진심을 담아 이야기했어요. 저는 처음에 정말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전기일은 꿈도 못 꿨고 농사는 상상도 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나이가 아니라 마음가짐이더라고요. 청중들은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특히 창수의 솔직한 실패담과 극복 과정에 큰 관심을 보였어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저도 처음에 전선을 잘못 연결해서 정전을 일으킨 적이 있어요. 하지만 그런 실수들이 모여서 지금의 실력이 된 거예요. 강연이 끝난 후 많은 사람들이 개별적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작하셨어요? 가족들의 반대는 없었나요? 경제적으로는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창수는 최대한 자세하고 솔직하게 답변했어요. 자신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실제로 도움이 되고 있다는 걸 느끼니 뿌듯했습니다. 그 후로 창수는 한 달에 한두 번씩 강연 요청을 받게 되었어요. 전라남도 각지에서 귀농 강연을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가끔은 영숙도 함께 가서 주부의 입장에서 시골 생활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겨울이 되자 창수는 또 다른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마을 청년들을 위한 전기기술 교육 프로그램을 만든 것이었어요. 일자리가 부족해서 도시로 떠나는 젊은이들에게 기술을 가르쳐서 지역에서도 충분히 살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저희를 가르쳐 주실 거예요? 26살 청년 대수가 반가워했어요.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가르쳐 줄게. 너희들이 이 지역에서 잘 살 수 있도록 말이야. 교육 프로그램은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6개월간의 교육을 마친 청년들은 모두 취업에 성공했고 일부는 창수의 회사에서 일하기도 했어요. 연말이 되자 창수는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해남에 온 지 벌써 2년이 흘렀는데 매년이 새로운 성장과 발견의 연속이었어요. 여보, 올해도 정말 많은 일이 있었네. 영숙이 말했어요. 그러게. 강연도 하고 청년 교육도 하고 꿈에도 생각 못했던 일들이야. 내년에는 또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 창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뭐든 좋아. 이제는 새로운 도전이 두렵지 않아. 그날 밤 창수는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2년 전 처음 해남에 왔을 때의 일기와 지금을 비교해보니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2년 전에 나는 정말 다른 사람이었구나. 그때는 자신감도 없고 미래에 대한 희망도 없었는데 지금은 매일이 새롭고 기대된다. 나이가 들어서도 이렇게 성장할 수 있다는 게 신기하다. 새해가 되자 창수에게 특별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전라남도에서 올해의 귀농인상을 받게 된 것이었어요. 정말 축하드려요, 사장님. 이제 3명으로 늘어난 직원들이 모두 모여서 축하해 주었어요. 작년에 교육 프로그램을 수료한 대수도 정식 직원이 되어 열심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고마워요. 하지만 이건 내 혼자 받는 상이 아니야. 여러분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모두 함께 이룬 결과라고 생각해요. 시상식장에는 가족들도 모두 참석했습니다. 현우와 미연 그리고 지훈이까지 와서 창수를 축하해 주었어요. 지훈이는 이제 초등학교 3학년이 되어 할아버지를 더욱 자랑스러워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멋있어요. 친구들한테 자랑해도 돼요? 지훈이가 메달을 만지며 신기해했어요. 그럼 할아버지가 할 수 있었던 건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지훈이도 뭔가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해봐. 네. 저도 할아버지처럼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을 하고 싶어요. 시상식이 끝난 후 가족들과 함께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와서 창수를 환영해 주었어요. 마을 회관에서는 작은 축하 파티까지 열어주었습니다. 이창수 씨 덕분에 우리 마을이 전국적으로 유명해졌어요. 김성호 이장님이 기뻐하셨어요. 이제 귀농하려는 사람들이 우리 마을을 모델로 삼는다니까요. 아니에요. 제가 더 많이 받았어요. 이 마을 사람들 덕분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었으니까요. 파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창수는 영숙과 함께 텃밭을 둘러봤습니다. 겨울이라 풍성하지는 않았지만 봄을 준비하는 새싹들이 곳곳에서 돋아나고 있었어요. 이제 창수의 텃밭은 300평 규모로 확장되어 마을에서 가장 큰 농장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여보, 정말 행복해. 영숙이 창수의 팔짱을 끼며 말했어요. 서울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삶이야. 나도 그래. 서울에서 소파에 앉아 있을 때는 인생이 끝난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가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 시간이었던 것 같아. 창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모든 경험이 다 의미가 있었던 거야. 그때의 좌절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행복이 더 소중한 것 같아. 봄이 되자 창수에게 또 다른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전국 귀농 멘토로 활동해달라는 요청이 온 것이었어요. 전국에 있는 예비 귀농인들에게 상담과 조언을 해주시는 역할입니다. 창수 씨만큼 성공적인 사례도 드물거든요. 창수는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이제 그의 경험담은 전국의 귀농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이야기가 되었어요. 구림전기도 더욱 발전했습니다. 이제는 해남군 전체를 대상으로 일하는 지역 대표업체가 되었어요. 직원도 5명으로 늘어났고 연 매출도 1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형님 정말 대단해요. 이제 우리가 해남에서 전기 분야 1인자가 됐어요. 박정호가 감격스러워했어요. 모든 게 함께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야. 혼자였다면 절대 할 수 없었을 거야. 여름이 되자 창수의 농장에서는 또 다른 변화가 있었습니다. 체험 농장을 시작한 것이었어요.
도시에서 오는 가족들에게 농사 체험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아이들에게 흙을 만져보게 하고 직접 채소를 기르는 재미를 느끼게 해주고 싶어. 창수가 영숙에게 말했어요. 좋은 생각이네. 요즘 도시 아이들은 자연과 너무 멀어져 있잖아. 체험 농장은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주말마다 서울과 광주에서 가족들이 찾아왔어요. 아이들은 처음 보는 농기구에 신기해하며 직접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체험을 했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진짜 잘할까요? 서울에서 온 8살 아이가 방울토마토 모종을 심으며 물었어요. 그럼 할아버지가 보장할게. 한 달 후에 다시 와서 확인해봐. 창수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런 아이들을 보면서 창수는 자신의 손주 지훈이를 떠올렸습니다. 지훈이도 이제는 한 달에 한 번씩 마을에 와서 농장 일을 도와주곤 했어요. 할아버지, 저도 나중에 농부가 될 수 있을까요? 지훈이가 물었어요. 농부도 좋고 전기기사도 좋고 뭐든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 돼. 중요한 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는 거야. 가을이 되자 창수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마을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었어요. 친환경 에너지로 마을의 전력을 자급자족하고 남는 전기는 판매해서 마을 공동 수익을 만들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정말 가능할까요? 마을 이장님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제가 이제까지 배운 기술을 총동원하면 할 수 있을 거예요. 정부 지원 사업도 있고요. 창수의 제안에 마을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찬성했습니다. 몇 개월간의 준비 끝에 마을 공동 태양광 발전소가 완공되었어요. 마을 전체가 깨끗한 에너지로 자립할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창수 씨 덕분에 우리 마을이 친환경 에너지 모범 마을이 됐어요. 이장님이 기뻐하셨어요. 겨울이 되자 창수는 한 해를 돌아보며 감회에 젖었습니다. 3년 전 서울에서 무기력하게 지내던 자신과 지금의 자신은 정말 다른 사람 같았어요. 그런데 연말 즈음 창수에게 특별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정부에서 수여하는 농촌 발전 유공자 포상을 받게 된 것이었어요. 정말 축하드려요.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와서 축하해 주었어요. 시상식은 서울에서 열렸는데 가족들과 마을 사람들이 모두 함께 갔습니다. 창수가 상을 받는 모습을 보며 모든 사람들이 감격했어요. 할아버지, 정말 자랑스러워요. 지훈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시상식이 끝난 후 창수는 기자들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창수 씨, 성공의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요. 그리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 제가 은퇴 후에 새로 시작할 수 있었던 건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더 많은 사람들이 나이에 상관없이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 마을을 귀농의 성공 모델로 만들어가고 싶고요. 마을에 돌아온 그날 밤 창수는 마을 뒷산에 혼자 올라가서 마을 전체를 내려다봤습니다. 곳곳에서 반짝이는 불빛들, 자신이 설치한 태양광 패널들, 그리고 평화로운 마을의 모습이 한눈에 들어왔어요. 내가 정말 이런 변화를 만들어냈구나. 창수는 그런 생각을 하며 뿌듯해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영숙을 만났습니다. 여보, 어디 다녀와? 뒷산에 올라가서 마을 좀 내려다보고 왔어. 어때? 기분이? 정말 좋아. 우리가 여기 와서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 영숙이 창수의 팔짱을 끼며 말했어요. 나도 그래. 서울에서는 꿈도 못 꿨던 삶을 살고 있잖아. 그날 밤 창수는 오랜만에 긴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로 해남에 온 지 3년이 되었다. 3년 전 서울에서 소파에 앉아있던 내가 지금 이런 상까지 받게 될 줄 누가 알았을까?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하다는 걸 깨달았다. 중요한 건 도전하는 마음가짐이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마을 발전을 위한 새로운 프로젝트들, 후배 귀농인들을 위한 멘토링, 그리고 무엇보다 이 소중한 공동체를 지켜나가는 일. 모든 게 기대된다. 늦게 핀 봄이 더 오래 간다고 했는데 정말 그런 것 같다. 내 인생의 진짜 봄은 이제부터 시작인 것 같다. 창수는 펜을 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고요한 마을의 밤이 평화로웠어요. 도시에서는 볼 수 없었던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새로운 하루가 될까요? 창수에게는 모든 내일이 선물 같았어요. 58살에 시작한 새로운 인생이 이렇게 풍성하고 의미 있게 펼쳐질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그렇게 해남 구림마을에서 창수의 진짜 삶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나이는 단지 숫자일 뿐이고 진정한 시작에 늦은 때란 없다는 걸 몸소 증명하며 말이에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